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자료를 좀 받으셨을 건데요. 자료 중에 그 수강생 가이드라고 되어 있는 자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하고 카페 있으니까 카페는 그냥 자료실입니다.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강의 계획서 받으셨을 거고 거기 이제 진도표가 있습니다. 약간 진도가 밀리는 감 하다가 막판에 따라잡기 뭐 이렇게 가거든요. 그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그 미시 같은 경우에는 매일 강의 자료가 나가요. 제가 쓴 책이 아니라서 이제 부족하다 싶은 부분들 매일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시는 제가 쓴 책으로 하기 때문에 따로 자료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용 미분 강의라 그래가지고 경제학이 수학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수학 정도는 아셔야 되니까 실용 미분 강의가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경제학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경제학이 좀 느긋하게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리를 해도 시간이 필요한 요리들 있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배운 사람하고 빨리 배운 사람하고 이게 읽는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공자 애들이 왠지 좀 잘하는 것 같은 이유는 그 천천히 배웠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경제학을 속성으로 배우는 셈이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교양이라든지 이렇게 좀 폭넓게 알기 위해서는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는 내용들을 좀 읽어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책 저 책 다 찾아가지고 읽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대신 찾아왔습니다. 그 책이 이제 경제학 리딩스인데 매일 진도별로 어디를 읽으면 되는지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오시면 요거 여러분들이 보고 오늘은 저기 읽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시 책은 우리나라에서 미시 책으로서 점유율도 제일 높고 역사도 굉장히 오래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읽기도 좋고 해서요. 이중국 교수님 책을 쓰고 그 연습 문제 해답집은 사셔도 되고 안 사셔도 된다고 해도 결국은 다 사요. 그래서 나중에 어차피 살 거 미리 사는 게 낫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시 책은 아마 학원에서 아직은 배포를 안 했죠. 아마 며칠 있다가 아마 재고 꺼내와가지고 나눠드릴 거예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업이 6시 40분으로 되어 있는데 매일 복습용 퀴즈를 봅니다. 단답형이에요. 학원에 제출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그 전날 핵심 개념들하고 몇 가지 테스트, 쪽지 시험 같은 거니까 여러분 복습 삼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답은 강사 카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강제로 가입시키겠다 이런 생각 없습니다. 이미 가입자가 많기 때문에 가입시킬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칠판에 또 쓰니까 너무 번거로워가지고 답은 이제 카페에서 공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수업은 6시 40분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6시 40분으로 할게요. 제가 이제 걱정을 좀 했는데 그래도 이제 하다가 부족하다 싶으면 좀 당겨서 이제 학원에서 수업을 10시 20분 넘기지 말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귀 가는 학생들 힘들다고. 그래서 이제 마치는 시간은 안 늦어집니다. 근데 이제 시작하는 시간은 좀 앞당길 수 있다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은 제가 학원에 도착하는 시간이 좀 불명확하기 때문에 6시 퀴즈 일단 받으시고 그 시간에 오시거나 아니면은 수업 마치고 짧게 질문하시고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답을 하는 것보다 좋은 질문을 하기가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질문을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요청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질문하러 와서 주저리 하세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정의상 질문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말기가 어두워가지고 저 사람이 지금 뭔 소리를 하나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학을 처음 공부해 보시면 처음에는 조금 쉬워요.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조금씩 어려워지긴 하는데 일단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는 경제학을 미리 공부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학생들은 서두르고 싶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을 배워도 그렇고 그 다음에 피아노나 이런 걸 배워도 그렇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일부러 이렇게
좀 서두르지 말라고 해요. 한참 천천히 이렇게 배워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두르지 마시고 이번 강의에 제일 중요한 것은 교과서를 읽는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학원 강의가 순환으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1순환만 지나도요, 여러분 마음이 급해가지고 교과서가 안 읽혀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과서를 읽으시고요. 교과서 내용이 명확한 부분도 있고 좀 애매한 부분도 있거든요. 애매한 부분은 애매한 대로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왜 그렇게 애매하게 표현을 했는지를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교과서 읽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약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1단계로 뭘 해주시냐면, 경제학 책은 굉장히 친절해서 장별 연습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교과서 연습 문제 푸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스스로 풀리면 그냥 푸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잘 안 풀리시면 아마 며칠 안에 여러분 교과서 연습 문제 특강 제가 녹화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강의를 보면서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도 여러분들 수학이나 과학 과목 같은 경우에 문제 보고 처음 풀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들이 푸는 거 보고 몇 번 보고 하다 보면 나중에 풀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문제 안 풀린다고 너무 조바심 낼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푸는 거 보고 푸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문제는 내년에 가서 이제 스스로 못 풀면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수업 안 빠지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스마트폰 쓰시고 저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여보세요 하면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서로 안 쓰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하면 옆에 사람들한테 서로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수업 시간에는 스마트폰 안 쓰는 거로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이제 국내에 좋은 경제학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시험용으로 볼만한 책들을 쭉 리스팅을 해놨는데, 저는 이제 예비순환 수업에서는 제일 쉬운 거. 왜냐하면 예비순환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교과서를 읽어야 돼요. 전문가들이 쓴 문장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일 쉬운 책을 하는데, 학생들 중에 너무 쉽다, 이제 전공자들 있을 거 아니에요. 이중구 교수님 책 조금 쉽다 싶으면 제가 추천하는 책은 이영환 교수님 책이 이중구 교수님 책하고 굉장히 비슷하면서 조금 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권 더 보신다면 이 책 보셔도 좋다. 근데 지금 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혹시 보고 싶은 분 있으면 보시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쓴 책은 사실 이제 맨큐가 쓴 거시경제학 책이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미국 책이다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진도하고 우리나라 이제 뭐 환율이라든지 이런 거 맞춰가지고 이렇게 번한 식으로 제가 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 책은 맨큐 책하고 상당히 비슷하다. 그리고 이제 맨큐 책을 봐도 좋은데, 국내 책 중에 한 권을 권한다면 아래쪽에 김경수 박대근 교수님 책 있죠. 이 두 분의 교수님은 원래 시험, 책 쓰실 때부터 국가고시를 좀 염두에 두고 그렇게 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책보다 조금 더 어려운 책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두 권의 책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거는요, 강의를 들으면서 교과서에 있는 연습 문제 풀이는 필수입니다. 필수.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책 읽는 거 좋으신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두 권의 책을 혹시 보시면 좋은데, 책이 또 비싸죠. 그런 부담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더 풀고 싶은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수준에서 아직 기출문제를 못 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순환별로 진행하면서 실전 문제집을 스텝 1, 2, 3 이렇게 나눠 놓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욕심 부리는 분들은 사실 이제 스텝 1 수준은 여러분들이 못 풀어요. 근데 무리해서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안 풀리는 게 정상이니까 혹시라도 욕심을 내셨다가 안 풀린다고 너무 좌절하신 마시라. 어차피 이제 올해는 개정이 없으니까 책은 미리 사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일단 뭐 그 정도 미리 말씀드리고요. 진도는 총 26회 되어 있는데, 해보시면 미시, 거시에 공통되는 경제학 기초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미시에서 해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 미시로 되어 있는 부분이 14회로 보통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미시가 14회 끝나면 가는 대로 가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는 김진욱입니다. 너무 소개가 늦었네요. 그렇죠. 급했나 봐요. 제 원래 희망은 락커가 되는 거였어요. 진짜 고등학교 때 장래 희망에 제가 락커 썼다가 선생님한테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고쳐 쓰라 그래가지고 생각나는 게 없어가지고 뭘 썼냐면 아무 생각 없이 경제학자라고 썼었어요. 근데 문제는 경제학자는 안 됐지만 그래도 경제학 선생이 됐으니까 반 정도는 그래도 꿈이 달성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이제 좋은 선생님 되는 게 3년 전이에요. 좋은 선생님 되는 게 희망인데 잘 안 됩니다. 네. 이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을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 경제학이 그 개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가르쳐 보면은 고등학교 때 수학이나 이제 물리 과목 비슷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잘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잘하고요. 뭐 행정법보다 훨씬 쉽다. 그런 학생들은 없습니다만 조금 쉽다. 그런 학생들도 있는 거 하면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경제학을 공부하는 방법을 소개를 드리면 뭘 소개를 드리냐면 그 화면을요, 저를 잡든지 이 모니터를 잡든지 한쪽만 잡아주세요. 걸리면 보기가 싫어지더라고요. 요거는 잘라주시고요. 네. 여러분들이 경제학 공부할 때 적당한 마음가짐은요, 경제학 나라의 말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제학 나라 말이 우리말을, 한국말을 쓰기 때문에 어떻게 들으면 그냥 문법이나 이런 거 똑같아요. 근데 말을 하는 뜻이 일상 용어하고 비슷한 뜻으로 쓰기도 하고 일상 용어하고 다른 뜻으로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마음을 열고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들어가면서 드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순환이 계속 진행되는데 예비 순환은 좀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순환부터만 가도요, 우리가 이제 막 문제풀이 한다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찬찬히 경제학 개념을 또박또박 볼 수 있는 시간이 예비순환이거든요. 그래서 예비순환은 조금 문과스럽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좀 개념 이야기도 하고, 이야기로 풀어서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그 설명을 1순환 때부터 거의 잘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 마인드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예비순환이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과서를 여러분 스스로 한 번이라도 읽는 것입니다.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바로 수업은 교과서 중심으로 진행을 합니다. 교과서 중심으로 하다가 일단 필요한 부분 프린트를 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보면 그 5페이지에 경제학 1안 돼 있죠. 경제학 1안 돼 있는데 이런 거는 시험 안 나옵니다. 1장에서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경제학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같은 데 가가지고 경제학 정의 쳐보세요. 그럼 막 수십 개 나와요. 수십 개 나오는데 일단 경제학의 정의로서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 여러분 프린트 있죠? 프린트 1페이지 보시면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희소한 자원에 이제 경제학이 이제 출발하는 그런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희소한 자원을 관리하는데 사람들이 개발해 놓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개발했는지 아니면은 발견했는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 교과서 5페이지 경제학 1안 돼 있잖아요. 그 경제학 1안 옆에 이렇게 해가지고요, 시장경제, 계획경제. 계획경제는 다른 말로 통제경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시장경제하고 계획경제의 차이가 뭘까요? 일단 시장경제의 특징은 자율과 분권이에요. 누가 무엇을 생산해서 무엇을 팔고 무엇을 살지가 자율과 분권에 맡겨져 있어요. 거기에 비해 가지고 계획경제의 특징은 뭔가 하면 통제와 집권입니다. 사람들마다 성향이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좋은 대로 생산하고 다 자기 좋은 대로 소비하고 하면
그게 어떻게 맞아 들어가겠는가 라는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이거 누가 통제하는 것보다 오히려 다 개인들한테 맡겨두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역사는 최소한 지금까지는 무엇이 더 효율적인 시스템이다 라고 밝혀져 있냐면 시장이 훨씬 더 효율적인 시스템이다 라고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계획경제 시스템을 배울 수도 있고 시장경제 시스템을 배울 수도 있겠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배우는 경제는 뭐라는 거예요? 이 시장경제 시스템이란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경제학을 정의하는 보다 구체화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학이 뭘 배우는 학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기본적으로는 시장에 대한 연구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경제학은 시장에 대한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경제학을 정의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서 뭐가 있냐면요, 그 프린트 1페이지 계속 보시면 이렇게 하죠. economics, 그렇죠? economics 발음이 좀 그래요. 경제학은 경제를 연구하는 것이다. 자, 이 정의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연구 대상에 근거한 거죠. 근데 문제는 경제학은 경제를 연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경제 현상이 뭐냐라는 걸 또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문제는 좁은 의미에서 경제 현상은 생산, 소비, 분배 이런 걸 말해요. 생산, 소비, 분배. 근데 어떻게 보면 세상 살면서 돈 안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시간 안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이 경제 활동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대상을 기준으로 뭐 정의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도 완전한 방법은 아니다. 그럼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느냐? 세상 모든 것이 경제 현상일 수 있다면 이건 뭔가 하면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경제학이란 것은 경제학자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의료, 환경, 보건, 예술 뭐 이런 것이라고 하더라도 됐습니까? 경제학식으로 접근하면 다 경제학이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을 연구 대상으로 정의할 수도 있고 연구 방식으로 정의할 수도 있는데 이게 어느 하나가 완벽한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 가지 정의 방식을 그냥 보완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 설명으로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5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뭐 경제적 자원, 희소성, 선택 뭐 이런 말 나와요. 근데 이런 말들은 경제학 나라에서 많이 쓰는 말이라서 지금 당장 정의를 완벽하게 알기보다는 쓰면서 그 용법을 알아가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으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장을 너무 열심히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지금 이 나라 사람들하고 그냥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면 이제 경제학에 뭐 미시경제이론, 거시경제이론 이런 말 나옵니다. 벌써 이제 미시, 거시 이런 이야기는 했었는데 이제 미시경제학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학에 대한 대표적 정의가 The Study of Economy라는 거죠. 경제 현상에 대한 연구인데 The Study of Economy를 at the level of individual, 그러니까 개인 또는 개별 시장 단계에서 다루는 거, 그러니까 작은 단계부터 시작하는 게 미시경제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부분의 합과 전체가 같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제를 전체로 바라보는 것을 이제 거시경제학, 흔히들 뭐 나무와 숲의 비유 이런 것들을 하는데 뭐 여러분들은 말만 하면 다 알아들을 테니까 일단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이런 순서로 지금부터 배우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이 그 행정법 공부할 때 그 리걸 마인드 그런 말 하던가요? 법률적 마인드 그런 말 안 하시던가요? 선생님들에서 다른가? 요즘은 그런 말 안 하나요? 안 하는구나. 그렇죠. 안 들어봤어요? 리걸 마인드?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이제 넘어갑시다. 경제학에도 경제학적인 마인드라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경제학적인 마인드라는 건 뭔가 하면 복잡한 걸 이야기했을 때 간단하게 알아듣는 게 경제학식 사고예요. 이제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키는 그 기술을 뭐라고 하냐면 모형이라고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체 모형이든 천체 모형이든 경제 모형이든 아니면 비행 모형이든 건축 모형이든 복잡한 걸 다 빼버리고 중요한 것만 남겼을 때 그걸 이제 모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경제학도 이 모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모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모형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덕목이 있습니다. 첫째, 일관성, 단순성. 첫째, 모형이 복잡하면 안 돼요. 네. 두 번째, 그 모형이 하나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지 가다가 자꾸 바뀌면 안 돼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세상을 일관성 있게 단순화시켜 놓은 거를 모형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 모형을 볼 건데, 모형이 뭐냐라는 것을 그냥 딱 잘 보여주는 예가 있어요. 오늘 읽기 자료에 거기 이제 모형이란 무엇인가라는 글이 있는데 나중에 읽어보세요.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거기 아마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 퀘니스베르크 다리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오일러라는 천재 수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거 설명하면 설명충 되는데. 이렇게 복잡한 지역을 이렇게 한 번에 다 지날 수 있을까? 흔히 말하는 한 붓 그리기가 될까라고 이렇게 막 복잡하게 지도를 펴놓고 이야기하니까 보통 사람들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이제 오일러 눈에는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이제 모형이에요. 그게 이제 경제학적 마인드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보시면 문제가 한 페이지예요. 문제가 한 페이지예요. 근데 그걸 읽고 세 줄짜리 수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제 그 작업들을 할 수가 있을까 싶죠. 근데 여러분 선배들이 다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뭐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일단 모형이라는 게 뭐냐는 한번 읽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연역 귀납 이런 거는 뭐 여러분 안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10페이지 보시면요, 최적화, 균형 이런 말 나옵니다. 와, 최적화, 균형 이야기 전에 먼저 뭐가 나와야 되냐면 합리성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경제학 조금이라도 들어보시면 합리성 뭐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건데, 이게 이제 그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경제학이 전제하고 있는 인간이 합리적 인간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뭔가 뜨끔하잖아요. 나는 아닌데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12페이지 가보시면 그 최적화 두 번째 줄에 경제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한글로 읽으면 호모 이코노미쿠스거든요. 근데 이거 이제 그 미국 애들 읽으라 그러면요, 뭐라고 읽더라? 호모 이코노미커스 이렇게 호모 이코노미커스 이렇게 읽어요. 액센트가 이상해가지고 잘 안 들려요. 근데 일단 이게 이제 그 뭔가 하면 우리가 흔히들 경제적 인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수줍어 가지고요, 영어 발음을 하면 잘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게 이제 그 과연 현실의 인간이 합리적인가라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그 경제학에서 이제 합리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말이 뭔가 하면 이기성이에요. rational 하고 selfish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합리성하고 이기성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일단 같은 말인지 다른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 반대말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합리 반대는요, 비합리고요. 그 다음에 이기 반대는 비이기거나 아니면 아예 반대말을 찾으면 이타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타적이라고 하더라도요, 합리적일 수 있어요.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으로 남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일단 합리와 이기는 다른 개념이다. 됐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전통적인 경제학, 이제 호모 이코노미쿠스를 전제하는 경제학이 뭔가 하면 인간이 합리적이며 동시에 이기적이라고 전제를 하고, 만약에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일까를 연구를 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죠. 현실의 사람들은 완벽하게 합리적이지도 않고 완벽하게 이기적이지도 않은데 경제학자도 압니다. 근데 문제는 합리적인 사람들보다 비합리적인 사람을 설명하는 것은 훨씬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기적인 사람보다 이타적인 사람을 설명하는 건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출발점으로 합리적이며 이기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비 이론, 생산 이론 이걸 만든 다음에 만약에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 다음 단계에 가서 이야기하자라고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1페이지 맨 밑에 가보시면 경제학자들 중에서는 합리성의 가정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또는 이기성의 가정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를 따져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경제학 교과서 맨 마지막에 가서 우리는 이제 그냥 참고만 하는 그 부분 행동 경제학 또는 행태 경제학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건 나중에 가서 관심 있으면 보자 라는 정도로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게 이제 경제학 교육이라는 게 자꾸 이제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을 가르치다 보면 거기 동화가 돼요. 자꾸 학생들이. 그래서 경제학을 가르치면 괜히 교수님들이 조금 이제 죄책감 같은 게 드는 것 같아요. 이야기 내가 가르치다 보니까 애들이 자꾸 이렇게 돼가는 거 아닌가 하는 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적 인간이라는 것은 레셔널이라는 것은 이성적 이런 지혜롭다 이런 거하고는 달리 계산적이라는 거잖아요. 원래 레이쇼를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계산적인 인간이고 그 다음에 주로 금전적인 인센티브에 반응하는 사람들로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신대요.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과연 그런가에 대해 가지고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실제 경제학을 배우고 나면 좀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그런 인간이 된다는 주장도 있고 아니더라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15페이지 가보시면 그 경제학이 차가운 인간인가 해가지고 그 박스글 나오잖아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호모 이코노미커스를 전형적인 인간으로 대상하고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이게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렇게 계산적으로 만든다는 주장도 있고 오히려 정직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다 해서 경제학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학생 또는 그 인간상은 16페이지 가가지고 보세요. 오른쪽 보시면 이제 쿨 헤즈 웜 하트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차가운 머리, 뭐 따뜻한 가슴을 가진 차가운 머리를 가르치지만 거기서 따뜻한 마음을 한번 가져봐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머리까지 뜨거우면 안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 하니까 경제학을 좀 배우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제가 보면은 이제 경제학 많이 배우면요. 츤데레가 되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좀 이렇게 좀 틱틱거리고 그런데 사귀어보면 괜찮아요. 수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합리성이 뭐냐는 걸 봤고요. 그러면 12페이지 가보세요. 합리적인 사람들의 행동 방식을 최적화라고 합니다. 최적화. 그래서 최적화는 그 네 번째 줄 보시면 극대화, 극소화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하는 것은 극대화하고 피하고 싶은 것은 극소화하고 이걸 이제 합해서 최적화라고 한다. 근데 이제 최적화라는 개념이 아래쪽에서 다섯 번째 줄 보시면 그 한계라는 개념으로 표시가 되는데 이 한계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미분법에서의 일계도함수하고 비슷한 개념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일계미분한 함수들을 주로 이제 한계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많이 부릅니다. 그렇게 되겠구나 생각하시고요. 그럼 이제 균형은 뭐냐라는 건데 최적화된 행동들이 만난 거를 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적화된 행동이 만난 거. 근데 최적화는 단독이에요. 근데 균형은 그게 이제 서로 만나는 거예요. 근데 경제학이라는 게 이제 균형이라는 개념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균형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 한번 여쭤봅시다. 균형이 영어로 뭘까요? 균형 영어로. 일단 여러분 밸런스 생각나지 않으세요? 균형이 맞았다. 뭐 밸런스. 근데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균형은 여기 영어가 안 나오는데 거기 이제 10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이퀄리브리움이라고 부르는 말을 써요.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밸런스도 쓰고 이퀄리브리움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제학의 초기에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쓸 건가 아니면 하나의 용어로 쓸 건가의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밸런스를 균형으로 쓰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이퀄리브리움은 평형으로 쓰자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 평형이란 말이 어감도 좀 그렇고
자주 쓰는 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학에서 밸런스 된 상태가 이퀄리브리움인 상태가 많기 때문에 그냥 둘 다 균형이라고 쓰자라고 지금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균형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이제 괄호 안에 보면 밸런스라고 돼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퀄리브리움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균형의 개념은 이퀄리브리움이에요. 그럼 이제 그 이퀄리브리움이 뭐냐라고 하면 13페이지 가운데 균형 나오잖아요. 됐습니까? 거기 보시면 어떤 상태가 한번 달성되면 그대로 유지되려는 경향, 현상 유지 성향, 그대로 유지되려는 성향이 있으면 균형이라고 한다. 새로운 교란 요인이 없는 한 그대로 있으려고 하면 균형이라고 한다. 이런 개념이 만들어진 이유 자체가 원래 균형이 물리학이나 화학에서 쓰던 개념을 경제학에서 갖고 왔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갖게 됐어요. 오케이? 네. 그래서 물리학이나 이런 데서도 평형이니 이런 말들 쓰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조금 더 경제학스럽게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시장에서 상반된 여러 가지 힘이 맞아떨어진 상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보통 시장에서 상반된 힘이라고 하면요. 수요와 공급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꼭 그렇진 않아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일단 시장에서 여러 가지 힘이 맞아떨어진 상태. 그럴 수도 있겠군.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더 구체화시킨다고 지금 뭐라고 하셨냐면 15페이지 가보시면요. 세 번째 단락에 경제학에서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을 균형점이라고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 말이 굉장히 위험한 표현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방금 보신 거죠. 새로운 교란 요인이 없으면 그대로 유지되려는 거. 현상 유지. 두 번째, 여러 가지 힘이 맞아떨어진 상태. 대부분 여러 가지 힘이라고 하면 수요와 공급을 말한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일치한 상태라는 표현은 괜찮아요. 이것까지는 괜찮아. 근데 수요 곡선하고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을 균형점이라고 한다. 제가 이 표현이 왜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냐면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최소한 네 가지 형태의 시장을 배우게 돼요. 이게 뭔가 완전 경쟁, 독점, 그 다음에 과점, 독점 경쟁 이런 걸 배우거든요. 근데 이때의 균형의 개념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완전 경쟁 시장의 균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시장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시장마다 균형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배워야 될 게 그 개념인데 여기서 마치 이대로 읽으면 완전 경쟁 시장의 균형만 균형이라고 학생들이 착각을 해요. 나중에 가서 그 착각을 깨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건 여러분들이 꼼꼼하라서 그런 것이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것이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난 곳이 균형이지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난 것만 균형이 아니에요. 다른 형태의 균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일단 교수님이 이제 균형을 쉽게 표현하려고 지금 이렇게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온 김에 균형의 성질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5페이지 두 번째 단락 끝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존재 안정 유일 이런 말 나오죠. 존재 안정 유일. 이제 앞으로 이 말들도 쓰면서 배워가시면 되는데 존재는 그냥 존재한다는 뜻이겠죠. 유일하다라는 거는 유일하다는 뜻이겠죠. 근데 이제 안정적이다라는 표현은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균형과 안정성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지금 교수님이 다른 거라 그래 놓고요. 나중에 가서 막 섞어 쓰고 그래요. 근데 왜 섞어 써도 문제가 없는지는 대부분 문제가 없는지는 내일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구분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구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잖아요. 한국인과 한국어를 쓰는 사람은 거의 같잖아요. 근데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별로 비유가 안 좋았나? 뭐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균형이란 개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라고 했냐면요. 균형은 현상 유지 성향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냥 많이 드는 그 비탈길 비유인데요. 만약 비탈길에 공이 있다면 일단 이의 상태가 균형이 아닌 건 확실하다. 왜냐면 얘는 가만둬도 어떻게 되니까? 움직일 거니까. 됐습니까? 두 번째, 3의 상태가 균형인 것도 확실해 보인다.
얘는 가만두면 가만히 있을 테니까. 이해하십니까? 근데 1도 균형이다라고 하면은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1은 가만두면 그냥 있어요. 하지만 약간이라도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나가버리잖아요. 근데 균형의 정의 자체가 건드리면 돌아온다였어요? 아니면은 가만두면 그냥 있다였어요? 가만두면 그냥 있는 상태거든요. 이해하십니까? 거기에 비해 가지고 안정성의 정의가 뭔가 하면, 안정성은 건드려도 돌아오는 힘, 원상 회복력을 안정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균형은 현상 유지 성향이고, 안정성은 원상 회복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1이나 3이나 둘 다 가만두면 그냥 있으니까 둘 다 균형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3은 살짝 치더라도 돌아오니까 안정성을 가진 균형이 되는 것이고요. 이해가십니까? 1은 살짝만 쳐도 나가버리니까 안정성이 없는 균형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안정성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할 거니까 지금은 그냥 한번 봐두신 거로 하겠습니다. 1장은 그냥 지나가면서 경제학의 기초 쓱 보신 거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보시고 앞으로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셔도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1장에 해당하는 이야기 다 한 것 같습니다. 2장 갑시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경제학이 기본적으로 이제 뭘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했어요? 시장 경제에 대해서, 시장에서 나타나는 시장의 참여자, 그 다음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 이런 거를 배우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2장에서 아마 다양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은 수요, 공급 이런 말 나오고요. 오늘 여러분들 배우는 중요한 내용이 이제 탄력성에 대한 거예요.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이제 탄력성 개념이 뭐냐? 탄력성을 활용할 수 있는 정도를 오늘 여러분들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21페이지 보시면 시장이 뭐냐 이런 것도 시험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시장이 뭐냐라고 하면 그 두 번째 단락, 뭐 상품을 사려는 사람들과 상품을 팔려는 사람들의 모임 그 자체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들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외환시장 사정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외환시장 어디 있어요? 외환시장이라는 거 존재하지가 않아요. 한국의 노동시장이 상황이 많이 악화됐다라고 할 때 노동시장이라는 곳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냥 노동력을 팔려는 사람들과 노동력을 사려는 사람들 사이에 사정이 좋지 않다라는 그런 추상적인 의미를 갖는 게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시장은 결국 사는 사람하고 파는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바이라고 하죠. 바이. 근데 그냥 바이라고 하면 너무 쉬우니까 폼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옛날 경제학자들이 디맨드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디맨드라는 말을 수요로 번역하는데, 수요는 산다라는 말과 전혀 똑같은 말이에요. 전혀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만약에 곡선들의 이름을 붙이라 그러면 사는 곡선, 파는 곡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옛날만 해도 뭔가 좀 있어 보이려고 이걸 수요, 공급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 그 다음에 이제 파는 사람을 셀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서플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바이하고 셀인데 괜히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앞으로 디맨드 서플라이 이름을 많이 그냥 쓰게 될 겁니다, 아마. 자, 그리고 이제 그 수요와 공급이 서로 이렇게 맞아떨어졌을 때 이제 균형이라고 하고, 그 균형에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그 가격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해서 이걸 써놓은 지가 언젠데 교수님이 한 20년째 개정을 한 번도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읽지 마세요. 읽지 마시고, 왜냐하면 너무 어렵게 써놨어요.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차라리 어떻게 하시냐면 그 오늘 여러분들 그 프린트 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거기 이제 가격의 기능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건 이제 그래도 한 10년 전에 쓰신 거라서 조금 나아요. 그럼 이제 가격이란 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것도 시험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시험은요 되게 복잡해요. 굉장히 치밀한 구성을 가지고 있어서 은근슬쩍 못 써라 이런 거 안 나옵니다.
네. 자, 먼저 신호의 전달입니다. 가격이 높다라는 것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소비자들이 굉장히 그 상품을 원하든지 아니면 상품이 부족하든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일단 시장에서 그 상품이 얼마나 많은지 부족한지에 대한 신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두 번째 뭔가 유인의 제공입니다. 가격이 높다라는 것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덜 사야 될 유인을 주고요. 생산자들로 하여금 더 사야 될 유인을 만들어줘요.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가격이라는 게 신호로 작동하면서 동시에 유인으로도 작동해요. 근데요, 죄송한데 조교님 저기 문 좀 닫아주실래요? 가격이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여러분들 소비자 입장에서 상품이 너무 비싸지면 여러분들이 사정이 안 좋아져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일을 하는 입장에서 노동의 가치를 임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임금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거는 동시에 소득 분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러니까 가격은 동시에 소득 분배를 결정짓기도 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시장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가격인데, 가격이 하나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신호 전달, 유인 제공, 소득 분배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을 다 하다 보니까, 이해가십니까? 이걸 다 제대로 하기는 상당히 힘들 거란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제 시장 시스템이라는 게 가격 시스템이라는 건데, 가격이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의 그 요구를 다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일단 생각해 보세요. 오케이? 요 정도로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시면서 뭐라 그럴까요? 경제학을 공부했으면 이 하나의 표현은 꼭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표현이에요. 23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세요. 이미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들을 들어봤을 겁니다. 22페이지, 23페이지는 나머지는 다른 거 읽지 뭐 절대 읽지 마시는 거 아니고 안 읽어보셔도 되고 딱 요건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23페이지 아래쪽에서 세 번째 줄부터 보시면 시장 기구가 주도하는 자본주의 체제는 1인 1표가 아니라 1원 1표의 원칙에 의해서 움직인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평등하지 않습니까? 언제요? 투표날요. 투표날 하루만 빼고 과연 우리가 평등한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흔히들 우리가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분들, 과연 그분들이 우리가 감히 그분들하고 시장 경제에서 평등한가? 그건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죠. 우리가 1인 1표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하면, 제가 감히 대한민국을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대한민국이 이 세 가지로 이루어졌잖아요. 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 그 중에서 민주주의는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헌법, 정치학 이런 데서 배우는 것이고, 법치주의도 뭐 행정법, 헌법 이런 데서 배우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시장경제를 배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하고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연 이게 양립될 수 있는가에 대해 가지고 놀라운 사실이지만, 양립이 불가능하다고 수학적으로 증명해 놓은 경제학자들이 있어요. 나중에 미시경제학 후반에 나와요. 불가능성 정리라고요. 1인 1표하고 1원 1표는요, 양립 불가능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항상 양립 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충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충돌한다고 포기할 거냐, 충돌하지만 어떻게든지 한번 조화시켜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냐, 후자를 선택한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원 1표하고 1인 1표 이 두 가지 시스템, 이 과연 조화될 수 있는 것이냐, 만약에 충돌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앞세우겠느냐, 그게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 또는 여러분들의 정치적인 입장을 결정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한번 이렇게 마음에 담고 한번 생각을 계속 해보시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지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일단 프린트 잠시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프린트 1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제 체제의 목표 또는 평가 기준 돼 있죠. 경제 시스템 이런다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거기 이제 경제 시스템이 이제 계획 경제, 통제 경제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 경제, 통제 경제 또는 계획 경제, 그다음에 시장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 자원 배분의 효율성, 그 다음에 소득 분배의 공평성, 그 다음에 거시적인 경제 안정, 네 번째 개인의 자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유명한 케인즈라는 경제학자가 제시했던 그런 기준들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효율성하고 공평성이거든요. 방금 여러분들이 보신 내용 중에 프린트 2페이지에 나온 내용 중에 신호, 유인 이런 거 있죠. 이런 건 주로 효율성하고 관련된 개념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소득의 분배는 공평성하고 관련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장 경제 시스템이라는 것이 가격이라는 것한테 너무 많은 일을 시키는 바람에, 이해하십니까? 효율성과 공평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가 있는가? 아니면 어느 하나는 잘 추구하지만 하나를 달성하는 데는 문제가 있는가? 라는 점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24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24페이지 가보시면 거기 이제 그 이중구 교수님 독서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들이 지금부터 시장 경제를 배울 텐데 하면서 이제 그냥 이야기 늘어놓는 건데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장 경제를 배우는데 모든 것을 시장 거래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경제학자들도 이게 스펙트럼이 있거든요. 굉장히 친시장적인, 어떻게 보면 시장 근본주의적인 그런 경제학자가 있는가 하면 시장을 존중하면서도 또 비판하는 그런 경제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려는 시도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뭐 아래쪽에 이런 거 나오죠. 뭐 병력이라든지 투표권이라든지 이런 거. 뭐 어떤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뭐 이번에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비슷하다. 내 투표권 뭐 별 가치 없다고 생각한다. 근데 누군가가 와서 얼마를 줄 테니 당신의 투표권을 나한테 주시오 라고 했을 때 그거를 팔 수 있도록 만들까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별 가치 없는 사람한테서 간절히 원하는 사람한테 주면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제가 그럴 리는 없지만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연예인이에요. 근데 지금 군대 갈 때가 됐어요. 지금 군대를 가야 되는데 내가 군대를 안 가면 수십억을 벌 수가 있는데 그러니 잘됐다. 네 군대 한 번 더 가라. 대신에 너에게 10억을 주마 라고 했을 때 10억이면 가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좋은데 이걸 왜 못하게 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병력이라든지 투표권 같은 것도 과연 시장에 거래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라는 거거든요. 근데 가끔은 우리가 역사를 볼 필요가 있어요. 병력을 사고 팔도록 했을 때 안 무너진 나라가 없습니다. 투표권을 사고 팔도록 했을 때 안 무너진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는 것이 최선은 아니다. 그래서 시장이란 게 잘 돌아가는 시스템이지만 어디까지 시장에 맡길 거냐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읽어볼 만한 글이니까 직접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경제학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경제 이야기예요. 이제 경제학 하는 건데 25페이지를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시장 수요란 말 나와요. 시장 수요 반대말이 뭐게요? 좋아요. 시장 공급 좋아요. 똑똑한 사람들. 시장 공급도 좋고 또 뭐도 있냐면 개인 수요도 있어요. 개인 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요라는 말을 할 때 개별 소비자들의 수요가 있고 그 다음에 시장 수요가 있는데 일단 개별 소비자들의 수요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지만 그 오늘하고 내일까지는 그냥 경제학 전반 이렇게 기초 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 시장 차원에서
수요를 한번 보도록 하자. 근데 이제 말씀드릴 거는 뭔가 하면 수요라는 현상도 워낙에 너무 복잡한 거기 때문에 경제학의 특징이 뭔가 하면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제학이 이 수요라는 현상을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나타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가보시면 시장 수요 함수라는 말이 나와요. 시장 수요 함수. 그래서 경제학의 모든 문제는 사실 대부분 다 수학의 함수 형태를 가지고 이제 풀어내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런 그림들과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할 건데 한번 봅시다. 거기 이제 26페이지 보세요. 그 QD라고 되어 있거든요. QD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Q는 수량이에요. 퀀터티. 그 다음에 디맨드. 뭐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F는 보통 함수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현이죠. 그 다음에 책마다 기호는 다 달라요. 근데 이제 P, PR, M, N, T. 우리 교과서에는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경제학이 고등학교 때 수학보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황하지 마시고요. 경제학에 사인, 코사인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3차 방정식도 가끔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보다 기술적으로는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경제학이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면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배웠던 고등학교 때 함수는 y는 fx 이런 형태거든요. 이렇게 되면 뭔가 하면 하나의 독립 변수가 하나의 종속 변수를 결정짓는 거예요. 이걸 일변수 함수라고 해요. 근데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다변수 함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어렵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것들이 이제 이름을 다 정하면 되겠죠. 여기 보시면 P가 가격, 그 다음에 이제 PR이 연관제 가격, M은 책마다 기호가 다른데 우리가 소득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 중에 income도 있고 money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M은 소득, N은 number, 소비자들의 수, 그 다음에 T는 taste. 예, 여러분 그런 반응 좋습니다. 왜냐하면 책마다 기호 다 다르니까 기호는 그때그때 다 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게 이제 함수의 형태로 나타나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반대로 그 공급 함수도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어디 나오냐면 조금 넘어가 가지고 거기 이제 37페이지 가보시면 거기 QS라고 나오잖아요. 그때는 G라고 했죠. 근데 꼭 G라고 안 해도 관계없는데 함수를 부를 때 첫 번째 함수를 F로 부르고 두 번째 함수를 G로 부르고 세 번째 함수를 H로 부르고 그렇게 하는 관행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함수라는 의미에서 G로 썼고 그때도 보면 P, W, H, C, E 이런 식으로 앞으로 표현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시장을 지금부터 이제 수요와 공급으로 이야기할 건데 본격적으로 수요 공급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이야기부터 조금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먼저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 프린트에서 한 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수요 공급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큰 그림부터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시장의 정의 해가지고 수요 공급 나오잖아요. 수요 공급이 바이 셀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이 셀이 아닌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바이 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된다 했을 때 이제 가격이 프라이스고 수량이 퀀터티니까 이제 이런 기호들을 하나씩 붙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수요 공급이라고 했는데 누가 수요자고 누가 공급자냐의 문제가 있어요. 오케이? 근데 정답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배우는 가장 단순한 모형 중에 하나고요.
앞으로도 계속 등장할 모형이 이게 이부문 순환도표라는 거예요. 첫째, 이부문이란 건 뭔가 하면요. 경제학에는 등장인물이 있어요. 이제 아시다시피 뭐 이야기하면은 원래 소설책에 등장인물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루피 나오고 조로 나오고 나미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한 명씩 자꾸 수업합시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경제학에는 기본적으로 가장 단순한 경제학에서는 주된 등장인물 넷이 있어요. 뭔가 하면 가계, 기업, 정부, 해외 이런 순서로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가계, 기업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계와 기업이 만나는 시장이 또 둘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생산물 시장, 생산 요소 시장 이렇게 돼 있어요. 우선 말씀드리면 그 생산물, 생산 요소가 이제 개념이 어려우면 꼭 그런 건 아닌데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은 인풋과 아웃풋이라고 생각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생산 요소라는 것이 생산 활동에 들어가는 거 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우리가 노동, 자본 이런 걸 이야기하죠. 문제는 뭔가 하면 노동이란 개념은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자본이란 개념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20세기에 경제학 역사상 가장 논쟁적이었던 단어가 이게 자본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자본론이라는 책도 있었잖아요. 그만큼 이제 좀 어려운 개념일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생산물은 반대로 아웃풋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생산물이라고 할 때 여기 들어가는 게 유형의 특별한 형태를 가지고 소비되는 이제 재화하고, 특별한 형태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통신, 의료 이런 것처럼 형태는 없지만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서비스라고 부르는 거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크게 시장을 생산물 시장, 생산 요소 시장 이렇게 구분해 봤을 때 가계와 기업 중 누가 수요자냐는 거죠. 오케이? 근데 답은 이렇습니다. 답은 어느 위치에 서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계는 여러분들은 일단 그래서 경제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가계는 마트에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근데 아침에 출근하죠. 아침에 출근하는 행동은 노동을 공급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가계가 수요자냐 공급자냐라고 물어보면 가계는 수요자면서 공급자예요. 그러니까 가계는 생산물 시장, 대표적으로 재화 시장에서는 뭐로 활동을 하고? 수요자로 활동하고. 이해하십니까? 오케이. 노동 시장에서는 뭐로 활동해요? 공급자로 활동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노동자가 소비자예요. 노동자가 소비자예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충분한 소득을 갖지 못하면 소비자들이 소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같은 사람이라서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소비를 못하면 다시 기업의 활동이 침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경제라는 것은 한 방향으로 도는 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뭐라고 하냐면 이 부분 순환도표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그림은 시험 안 나와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경제학을 배웠다면 이 그림, 이 머리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뭔가 하면 소비자가, 노동자가 동시에 소비자다.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원리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그렇다면 노동자이면서 동시에 소비자인 이 사람들의 행동의 기본 원리는 뭘까요? 가계, 소비자의 기본 원리는 뭘까요? 모르죠. 사람들마다 다 다른데 경제학의 핵심은 단순하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지금 쓰는 말로 하기에는 행복을 극대화한다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경제학이 발전 과정을 보면 철학의 그 공리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받아놓고 안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하라 그러면 만족 극대화 또는 행복 극대화란 말을 쓸 것인데 경제학이 초기부터 무슨 말을 써버렸냐면 효용을 극대화한다는 말을 써버렸어요.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가계는 효용을 극대화하는 목표를 가진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맥스라고 하고
U라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max U. 라고 하면 이게 뭔가 하면 유틸리티를 극대화하는 행동 원리를 가진다. 그래서 빈칸에다가 max U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기업은 수요자냐 공급자냐의 문제가 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은 생산물 시장에서는 뭐로 행동하는 거예요? 공급자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거기에 비해서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고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자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렇다면 기업이 생산자고 생산자가 또 곧 고용자인데 기업의 행동 원리가 뭐냐라는 것은 소비자의 행동 원리를 이해하는 것보다 더 어렵겠죠. 기업의 행동 원리를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소비자는 해봤지만 기업은 안 해봤잖아요. 저는 해봤거든요. 여러분은 안 해봤잖아요. 자, 기업의 행동 원리가 뭐냐는 건 경제학자도 모릅니다. 근데 경제학의 핵심은 몰라도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모르고 모르는 것보다는 단순화시켜놓고 확장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기업을 운영하면 이윤이라는 게 생긴다. 이윤이 뭔가 하면 벌어들인 돈에서 이것저것 빼고 나머지 이윤할 때 윤자가 나머지란 뜻이에요. 그 나머지 부분을 극대화한다고 전제를 하자라고 한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렇다는 보장은 없지만 앞으로 경제학에서는 아까 봤던 그 호모 이코노미쿠스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은 이 생산자로 활동할 때 이윤을 극대화한다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윤을 극대화한다라고 해가지고 맥스 영어로 이윤이 프로핏이니까 P라고 쓰려고 하니까 P라고 쓰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P는 이미 썼어요. 누가 썼어요? 프라이스가 썼어요. 감히 이윤 따위가 P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 P를 쓸 때가 있는데 그 P와 관련된 그리스 로마 문자 파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맥스 파이라고 쓰면 이게 이윤 극대화라는 뜻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 그림이 참 좋은 게 사실은 이 그림이 미시경제학 목차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내일까지는 미시경제학 그냥 경제학의 기초를 배워요. 이 탄력성 이거는 미시도 아니고 거시도 아니고 그냥 탄력성 기초예요. 네.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4장부터 미시경제학인데 그 4장부터 어떻게 시작되냐면 맨 먼저 소비자 이론이 나와요. 여러분 교과서 4장에서 7장까지가 소비자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장인물 나옵니다. 8장에서 10장까지. 오케이? 둘을 정의를 했으니 둘을 만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 둘이 만나는 곳이 생산물 시장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생산물 시장에서 11장부터 14장까지 아까 제가 4가지 형태의 시장이 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험에도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 이제 완전 경쟁, 독점, 과점, 독점적 경제. 그 부분을 여기서 다뤄요.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미시경제학의 굉장히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고 나서 조금 이제 안타까운 거는 15장, 16장이 생산요소 시장 이론인데 이때쯤 되면 이제 학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교수님들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축약적으로 써놨어요. 그래서 이중구 교수님 책이 정말 스스로 읽어도 다 읽힐 정도로 쉽게 써놓은 책이에요. 이런 책이 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길었던 거예요. 근데 생산 요소 시장 부분만 굉장히 급하셨는지 너무 축약적으로 써가지고요. 이 부분 강의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사이가 나빠져요. 그때까지는 괜찮아요. 그때까지 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특단의 조치를 써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뭔지는 말씀을 안 드리고 일단은 이 부분까지 가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일반 균형 후생 경제학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시장 경제를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과정 나오고 미시경제학 끝납니다. 그래서 이게 미시경제학에 생긴 형태라서 제가 이 그림을 계속 할 거예요. 자, 우리 여기 왔습니다. 여기 왔습니다. 얘기를 할 거니까 이 그림이 머리에 들어가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시험에 쓰는 그림은 이런 그림이 아닙니다. 시험에 쓰는 그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이런 그림은 많이 봤을 거라고요. 그래서 경제학에서 말하는 시장은 이 두 개의 그림을 시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게 지금 축이 뭔가 하면요. 왼쪽이 PQ로 돼 있죠. 보통 생산물이 거래되는 시장을
PQ축으로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WL로 되어 있어요. 생산 요소 시장에도 노동과 자본 시장이 있지만 사실 자본 시장은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중요한 시장이 노동 시장이기 때문에 요소 시장에서 노동 시장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노동 시장에서 노동의 수량을 레이버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L로 나타내고, 노동의 가격을 이제 웨이지라고 해가지고 W라고 써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일단 이렇게 PQ, WL 이렇게 만든 다음에 거기 이제 우리가 이제 수요, 사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대강 여러분들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쪽 시장에서 사는 사람과, 이해하십니까? 이쪽 시장에서 사는 사람이 같은 사람일까요? 이쪽 시장에서 파는 사람이 같은 사람일까요? 이쪽 시장에서 사는 사람을 소비자라고 해요. 노동시장에서 파는 사람들을 노동자라고 해요. 소비자가 노동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두 가지 그림을 보실 때 조심하실 점은, 이 그림에서는 마이너스 기울기를 가진 선, 이 가계고요. 이 그림에서는 플러스 기울기를 가진 사람들이 가계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가계는 이쪽에서는 수요자로 활동을 하고 이쪽에서는 공급자로 활동하는데, 이해가십니까? 어느 쪽에 서든지 관계없이 일단 이 사람들의 행동을 지배하는 기본 원리는 뭐다?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게 헷갈려요. 보세요. 그럼 반대로 기업은 어떤 입장에 서느냐? 생산물 시장에서는 공급자 위치에 서고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수요자 위치에 서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행동을 지배하는 원리가 뭔가 하면 이윤극대화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가서 어려워진 이유는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14장까지 갈 때까지 계속 뭘 배우냐면 수요자가 가계이기 때문에 수요자는 효용을 극대화하는 사람이라고 그게 머리에 박혀 있어요. 근데 15장에 가면 이제는 수요자가 효용을 극대화하는 사람이 돼요? 이윤을 극대화하는 사람이 돼요? 이윤을 극대화하는 수요자가 나와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그때 가서 적응이 안 돼요. 지금 적응 안 될 건 없어요. 아예 아무것도 적응이 안 됐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15장 가서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평면이 바뀌는데, 그게 이제 적응이 어려워서 고생을 한번 할 때가 올 것이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 15장 가서 한번 고생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다시 돌아와서요. 그래서 이제 이 중에 수요를 먼저 떼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공급을 떼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보자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이제 수요를 이렇게 함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고요. 이제 경제학에서 이렇게 함수 형태로 나타냈을 때 다변수 함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곤란을 겪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경제학에서 이제 계속 다변수 함수가 나오기 때문에 다변수 함수를 다루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지금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28페이지 가보시면 시장 수요 곡선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줄 보시면 여러 개의 독립 변수 중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찾아서 그거를 축에 나타내고 나머지는 다 숨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차피 그림으로 나타낼 때 우리가 2차원 평면을 쓰기 때문에 축이 하나밖에 못 나타낸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을 축에 나타내놓고 나머지는 숨겨 놓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라는 건데, 좀 이따가 봅시다. 여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가격이다라고 해서 가격을 축에 나타내 놓고 이런 그림을 그렸다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을 때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수학에서는 이런 그림을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수학에서는 이 그림을 마이너스 기울기를 갖는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해하십니까? 오케이. 근데 이제 경제학에서는 마이너스 기울기를 갖는다 라고 해도 좋고, 또 뭐라고 표현하기도 하냐면 이렇게 생긴 그림을 영어로 다운워드 슬로프라고 해요. 다운워드 슬로프라고 해가지고 보통 이거를 우하향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 곡선이 이렇게
마이너스 기울기를 갖는 것 또는 이제 우하향한다고 표현되는 것은 굉장히 직관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나 가격이 하락하면 더 사려는 생각이 들고 가격이 상승하면 덜 사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한 예외를 경제학자들이 찾아보려고 수십 년간 노력했지만 전혀 예외를 찾아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수요 곡선이 마이너스 기울기를 갖는다라는 것은 거의 예외를 찾기 힘든 사회과학임에도 불구하고 예외를 찾기 힘든 법칙이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26페이지에 수요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됐습니까? 그래서 경제학에서 법칙자 붙일 수 있는 건 몇 개 안 됩니다. 근데 수요의 법칙은 정말로 경제학자들이 예외를 찾아내지 못한 그런 법칙이에요. 지금까지 일본에서 한 번, 중국에서 한 번 예외가 발견됐다고 보고가 됐어요. 근데 그 연구 자체의 타당성이 의심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예외 없는 법칙이다 라고 일단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게 이제 수요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건데 문제는 뭔가 하면 가격이 축에 있으면 가격 이외의 독립 변수는 어떻게 되냐고요. 가격 이외의 독립 변수도 변할 수 있잖아요. 오케이? 그때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29페이지를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수요 곡선 위의 운동, 수요 곡선의 이동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어떻게 이게 영어를 번역을 하시려고 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수요 곡선상의 운동이라는 표현 이중국 교수님밖에 안 씁니다. 그래서 운동이 뭐예요? 운동. 갑자기 운동하고 싶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들 수요 곡선상의 이동이라고들 해요. 그래서 곡선상의 이동이냐, 곡선의 이동이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독립 변수 중에 축에 하나만 내놨으면 그 변수가 변하는 것은 곡선상의 이동으로 나타나고 그 이외의 변수가 변하는 것은 함수 자체가 변해버린다. 함수 안에서 변하냐, 함수 자체가 변하는 거냐 라고 해가지고 곡선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소득이나 소비자 수나 이런 게 변하면 곡선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뭘 구분할 수 있으면 되냐면 축상에 있는 변수가 변하면 곡선상의 이동이고 축상에 있는 변수가 아닌 숨어있는 변수들이 변하면 곡선의 이동이다. 그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그리고 교수님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30페이지 첫 번째 단락에 수요량의 증가, 수요의 증가 이런 말 쓰고 있잖아요. 이거는 전형적인 그냥 말장난입니다. 우와, 교수님한테 일러드리겠습니다. 말장난이란 말을 표시하니 괜찮습니다. 이거는 전혀 안 중요해요.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정말로 중요한 것은 곡선상의 이동과 곡선의 이동을 구분하는 것이지 이걸 뭐 수요량의 변화라고 한다, 수요의 변화라고 한다, 이것을 강조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다변수 함수를 다루는 문제가 있어서 곡선상의 이동과 곡선의 이동을 구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이제 미시경제학에서는 작은 단위를 다루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줄을 여러분들이 몰라요. 근데 거시경제학 가서 여러분들이 예비순환, 일순환, 나중에 가면 그런 착각들 안 하는데 예비순환, 일순환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거시경제학 질문하러 오면 질문의 한 3분의 1 정도가 답이 뭔가 하면 곡선상의 이동입니까? 곡선의 이동입니까? 라고 하면 풀릴 정도로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겠구나 라고 좀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제가 수업을 2번 끊거든요. 2번 끊고 쉬는 시간은 딱 15분씩 쉽니다. 그래가지고 잠깐 끊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